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송선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선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뭐 일단 얻어야 될 텐데,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뭔가를 이제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투자자는 미국에 좋은 칼럼니스트 중에 한 분이 토마스 펠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이 토마스 펠프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 해결 방법만 있으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막다들어요. 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이가 가진 문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 사람한테 우리는 페이할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투자의 기회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소재, 이런 거를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걔가 어떤 것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네. 이게 저런 솔루션이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수많은 혁신 기업들, 수많은 혁신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아마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서점의 문제. 서점에 갔더니 내가 원하는 책이 없어. 그런 문제라고 저는 책에서 좀 그건 읽었어요. 초기의 아마존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그 글로벌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었죠. 그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정말 편하게 배송이 온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수많은 제품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대서 써보지 못했는데 미리 써본 사람들이 수많은 피드백을 준다. 라는 이런 수많은 쇼핑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감을 갖다가 심어주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다음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스타벅스는 어떤 밸류를 고객들한테 줬나요? 폼이 좀 나는? 물론 맞습니다만은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퀄리티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죠. 그렇죠. 공간. 공간에 대한 그 밸류를 줬죠. 자, 그러면 또 넷플릭스는 어떤가요? 넷플릭스는 할 말 많죠. 넷플릭스는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정말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그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진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 이거를 그냥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 소비자들한테 밸류를 갖다가 제공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떤 밸류를 갖다가 주고 있는지, 그 밸류가 지속될 건지, 더 확장될 건지, 이런 걸 갖다가 고민해두고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기업인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되게 중요하죠. 밸류에이션 중요하고 매출액 성장률 어떻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상황이 통계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통계보다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나 이런 거보다는 퍼가 몇 배 이런 거보다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기반이 고객에게 주는 밸류가 정말 튼튼하고 단단하냐, 이거를 보는 게 단기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 넷플릭스도 그럴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객이 늘었냐, 마냐, 수익이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넷플릭스가 봤는데 요새 좀 별로던데? 디즈니 플러스가 더 재밌는 게 많던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가치 평가를 사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이게 복잡하고 뭔가 좀 짧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3년의 2배라는 질문의 힘이라는 와이밍 콕이 있는데 이 3년의 2배라는 질문의 힘은 어떤 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도 배운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제가 그 조금 더 어렸을 때 미국 투자회사에서 조금 일을 했었는데 그 투자회사에서 제가 아시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담당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로만 듣던 외국인 투자자가 여기 있습니다. 검은 머리. 아, 검은 머리 외국인. 네.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항상 해갔어요. 그럼 리서치를 해갖고 레포트를 이제 좀 짧게 써갖고서 딱 가서 저희 보스한테 줬어요. 예. 보스한테 딱 보스 주면은 보스가 항상 읽어보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거 3년에 2배 갈 수 있는 주식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그래갖고 제가 어버버 거리면 이거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주식 갖고 와. 와, 근데 3년에 2배면 너무 이렇게 높은 네. 수익률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 갖고 와. 예, 예. 그리고서 3년에 2배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3년에 2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연간 30% 수익이에요. 아, 2배니까 100%니까. 네, 100%니까. 예, 예.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돼 몇 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이렇게 가져가서 들이밀었어요. 그러면은 거부, 다른 거,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갖다가 리서치하기 시작할 때 항상 그거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회사는 3년에 2배 갈 수 있는 주식인가? 3년에 2배 갈 수 있을 만큼 좋은 주식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정말 3년에 2배 갈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주식. 그러니까 3년에 2배라는 게 단순하게 테마가 때문에 편승해서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가 연간으로 봤을 때 15에서 20% 성장을 꾸준히 EPS 그로스가 나올 수 있고 예.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약간 리레이팅까지 더해주면은 30%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식인가? 아니면 연간 정말 몇 %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뭔가 성장률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배당을 확대하든지 이러면서 뭔가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만 일단 골라서 그 리서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검토하고 있는 기업군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3년에 2배라 그러니까 좀 막막하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진짜 탄탄하고 돈 좀 버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네. 철강이라든지 이런 정말 안정적이고 돈도 따박따박 잘 벌긴 하는데 이 회사가 3년에 2배 갈 수 있을까? 거기서는 딱 막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전형적인 이제 시클리컬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그 바닥에서 생각해갖고서 보면 3년에 2배 갈 수 있죠. 네, 그렇게는 갈 수 있구나. 네,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점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배웠던 거는 그런 시클리컬 기업이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자기 독자적인 산업이 좋던지 아니면 자기적인 그 역량에 의해서 뭔가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은 신사업을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탄탄한 비즈니스에 거기다가 신사업이 더해지면서 성장을 하든지 뭔가 이런 좀 뭔가 그런 시클리컬 이런 쪽이 아닌 독자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도 있고 성장을 더할 수 있는 이런 기업군들. 이런 기업군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해주셨던 답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은 문제를 해결한 한 기업. 네, 그런 기업이면 상당히 좋죠.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거는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사례이고 이미 그 회사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해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투자했던 아이디어 중에 H약품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H약품? 네, H약품. 근데 이 H약품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약적으로 탄탄하게 하고 있었어요. 기반이 있죠. 기반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익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은 바이오 쪽에 R&D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R&D 투자를 되게 많이 하면서 근데 R&D를 단기 비용화하니까 그쵸. 예.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은 뚝뚝뚝뚝 떨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들 이제 지쳐갖고 매도하고 주가는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 전에 뭐 그 회사는 그냥 그래도 약을 따박따박 팔아서 이익은 좀 꾸준하게 네. 올라오는 회사라서 좋아했는데 네. 갑자기 바이오 한다 그래서 막 이익이 툭툭 떨어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그걸 못 참서 사람들은 이제 매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죠. 예. 근데 이 회사는 그때 이 주식을 샀어요. 그럼 왜 이제 주식을 샀냐?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을 몇 년을 계속 진행을 했다. 그 네.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지금을 투했다. 성과가 언젠가는 나온다. 그 성과가 발현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올 거다. 그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예. 저가의 저점에 샀어요. 저점에 사고 또 그리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 그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었어요. 예. 지지부진하다가 그 다음에 대규모 조 단위의 기술 수출. 네, 기술 수출 예. 계약을 체결했죠. 주가는 수배 올랐죠. 수배 오르고 나서 당연히 그 기업은 그거에 대한 자기 아이디어가 그거였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탄탄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예. 근데 거기에서 미래를 위해서 R&D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R&D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실적은 떨어져. 예. 단기적인 실적은 떨어지지만은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은 매도를 해버리고 주가는 빠졌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거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 밑에서 샀고 충분히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데까지 기다려준 거죠. 2, 3년을. 2, 3년을 기다린 다음에 실제로 그게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이 약간 어그러지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대규모 수출을 시작이 됐죠. 하면서 주가는 일단 레벨업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동안 연구 개발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술 수출이라는 그 매출이 꾸준하게 또 다시 발생을 하게 그래서 되는. 그게 고점 대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지만 이 회사에서 샀던 기본적인 가격보다는 당연히 높은 상태예요, 여전히.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H 인테리어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와, 그런 데가 있었구나. 네. 근데 물론 그 이후로 주가는 좀 꽤 빠졌었지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샀을 때보다는 가격이 서너 배 올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H라는 회사를 접근했던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점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집을 꾸밀 그런 여유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한국의 주요 아파트들은 계속 노후화되는 거고, 근데 자기네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정도 국면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 라는 이미 리서치를 해놓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마침 아마 한국에 이케아가 들어오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케아가 들어온다니까 다들 막 한국의 인테리어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 회사는 이케아가 왜 한국에 들어올까를 갖다가 더 본 거죠. 이케아가 한국에 왜 들어올까? 시장이 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당연히. 인테리어업이. 그게 전 세계에서 그것만 하고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인케아가 왜 한국에 들어왔을까? 한국의 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 또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과연 H라는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대응하지 살아날 거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리서치만을 했다라면은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한국의 H라는 회사를 수없이 탐방을 하고 H라는 회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는 걸 하나 봐야 되고, 그거는 어떤 간접적으로 보면 이케아라는 애가 들어왔다는 걸로도 시장의 확장성이 커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이 커지는 시장에서 이케아랑 붙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를 또 그러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한 1년이 채 안 되기 시점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인 질문의 힘.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뭐 결과를 보고서 답을 얘기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투자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사후적인 생존 편향적일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은 기본적인 그렇게 접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죠.